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 시장 흐름 달라질까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이렇게 강자들이 꾸준히 버티고 있는 국내 휴대폰 시장이에요. 국내외 중소업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샤오미야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에 출시된 중저가 스마트폰 루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IT투데이의 김문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저가 스마트폰 루나가 출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루나 스마트폰은 지난 4일에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중국형 스마트폰입니다. 네. TGN 컴퍼니가 일단은 설계를 했고요. 생산은 폭스콘에서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형 폰으로는 좀 이례적으로 예약 판매도 실시하고 또 출시 전에는 출고가 지원금이 공시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양한 혜택들이 전해질 정도로 SK텔레콤이 굉장히 공을 들인 모델입니다. 얼마예요? 이게 가격이 출고가는 44만 9,900원이고요. 네. 예, 보조금 등을 더하면 약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소위 프리미엄 폰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싸네요. 네, 그렇죠. 한 절반 가격 정도쯤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가격이 약 8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32GB 모델이 85만 8천 원. 그리고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16GB 모델이 78만 9,800원이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격 수준입니다. 이게 SKT에서 내놓긴 했는데 설계는 TGN 컴퍼니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그 TG3보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인가요? 예, 관련이 있죠. 이게 삼보 컴퓨터가 예. 이용태 씨가 창업을 했고요. 예. 차남인 이용선 씨가 삼보 컴퓨터 대표. 또 있으면서 네, 2011년도에 기억납니다. 설립한 예.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TGN 컴퍼니 역시 지금 이용선 대표가 맡고 있고요. 예. 삼보 컴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벤처 1세대 상징과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트라이젬이라고 해서 약자인 TG를 사용해서 지금 TG 삼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IMF 때는 좀 어려움을 겪어서 좀 어려웠는데 이 씨가 나중에 채권단에서 회사를 다시 인수를 하고 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든 게 TGN 컴퍼니라는 법인입니다. 네. TGN 컴퍼니는 모니터나 미니 PC 등 그런 신제품을 다수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루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것도 예. 그 연장선상이죠. 그러면은 이게 SKT 거예요? 아니면은 TGN SKT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네. TGN 컴퍼니의 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네. TGN 컴퍼니의 폰이 맞고요. 예. 생산만 OEM 방식으로 중국 폭스콘, 소나이 정밀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SKT에서 SK텔레콤이 텔레텍이라는 업체에 맡겨서 제조했던 게 스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나온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SKT의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SK 텔리시스라고 알려져 있었고,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조인성폰이라고 윈이라는 폰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생산을 아까 얘기하신 곳이 폭스콘인데 이게 애플의 아이폰 만드는 하청 업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라인을 비슷하게 쓰는 건가요? 라인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네. 워낙 이제 폭스콘 자체가 너무 큰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레퍼런스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제 생각으로는 TGN 컴퍼니가 다시 재설계해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동원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루나 외에도 중저가 스마트폰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제품들은 지금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파 2015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S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네. 이 제품은 좀 후면을 아치형으로 또 설계해서 디자인적인 경쟁도 살렸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지문 인식 기능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터치 강도를 좀 지능적으로 감지해주는 포스터치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능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중국 업체인 레노버도 예. 바이브 P1과 바이브 S1 그리고 A서도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 및 리퀴드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소니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소니도 세종의 엑스페리아 Z5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중국형 모델은 막내격인 엑스페리아 Z5 컴팩트입니다. 예. 이 컴팩트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 상위 기종인 엑스페리아 Z5의 카메라 성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형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아니 그러면은 중저가 폰 사지 비싼 폰 살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성능들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이제는 약간 스마트폰이 사양 평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격들, 그러니까 화웨이 거나 레노버 거나 또 소니 거나 중저가 네. 폰의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선인가요? 가격은 솔직히 이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출시가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거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끼고 또 출시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제품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출시될지 안 될지도 아직 네.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루나 스마트폰이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잘 되면은 속속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지요. 그렇죠. 루나의 예.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른 제품들도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루나의 출시에 따라서 중저가 폰 네. 시장이 확 불붙을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네, 작년 이제 하반기 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8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거의 8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8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을 산 거죠.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 비율이 52%로 낮아졌어요. 꽤 많이 그리고 낮아졌군요. 예. 네, 지금 현재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더 높게 올라간 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서 예. 그 제한된 보조금이 풀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저가 폰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뀐 거죠. 네. 이거 괜찮네. 그렇게. 그렇군요. 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요. 샤오미 그렇죠. 같은 경우에 거의 그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폰을 많이 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영체제를 보면은 OS가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나머지 중저가 폰들도 보면은 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네. 더 확산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 대다수가 디자인적인 면에서 호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단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운영체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폰의 디자인을 가져오면서도 어떤 익숙한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샤오미가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샤오미 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용은 해봤는데요. 네. 제가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써보면. 저는 예. 네, 가격 대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동력이 있지 않을까. 예. 네. 삼성이나 애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점점 네, 이렇게 되면 중저가 폰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프리미엄 폰의 가격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어떤 제스처가 아닐런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일시적인 바람인 건지 예. 아니면 중저가 폰이 정말 확산이 될 건지는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거는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 단톡 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상태고요. 네. 지금 어쨌든 중저가 폰이 프리미엄 폰보다 더 높아진 상황은 맞는데 네.
지금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내려갔나요? 프리미엄 폰의 가격이? 지금 거의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90만 원대 갤럭시 노트가 지금 80만 원대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6 엣지 같은 경우에도 약 10만 원 정도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G4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로. 많이 내려왔네요. 수시는 3개월 만에. 예. 그렇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중저가 폰하고 프리미엄 폰하고 이러다 만나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6S가 네. 얼마만큼의 판매력을 보일지가 굉장히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중저가 스마트폰은 이런 사람에게는 딱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만한 타겟층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스마트폰 추천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네. 저는 좀 많이 물어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험하게 다루시는지, 네. 또는 자주 잊어버리시는지, 예. 아니면은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 없이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중저가폰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이걸 사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시면. 그렇군요. 점점 중저가 폰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단한 기기였던 시대는 좀 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투데이의 김문기 기자였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오늘 장바구니 생생물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상차림, 올해 추석 상차림의 예상 비용, 그리고 기억하면 좋은 알짜 물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을 직접 촉구하고 나선 배경,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문자 많이들 주십시오.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이 제작진이 저 들으라고 마련한 코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뜰하게 장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이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물가 알림이 이렇게 불러드려도 되나요? 네. 네, 괜찮죠. 예, 3주 앞으로 벌써 추석이 다가왔는데 네. 올해는 추석 상차리는데 얼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나요? 네, 지난주 3일 목요일이죠.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가격 관련 1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비용인데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리는 데는 전통시장 기준 약 19만 6천 원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차례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쇠고기와 또 조기의 가격이 약간 상승세에 있어서 전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전년 대비 1.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요. 매년 네. 보도자료도 그렇고 보도자료를 가지고 쓰는 기사도 그렇고요.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 전통시장이 훨씬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고 올해도 또 그런가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전통시장 방문하실 때 더 저렴하게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27만 6천 원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역시 전년보다는 0.8% 정도 소폭 상승한 가격이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29% 정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 정도가 저렴하군요. 네. 네. 근데 이 제사상, 제수용품들을 차릴 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육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조기도 비싸고 또 과일도 많이 비싸지잖아요. 네. 이런 품목들 그렇죠. 올해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자세히 품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쇠고기는 한우의 사육 두수가 감소되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요. 네. 조기는 어획량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올 추석이 지난해보다는 19일 정도 늦기 때문에 네. 적정 수기를 경과한 사과, 배, 밤, 그리고 대추 등의 과실류 출하는 원활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실류의 전반적인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또 무엇보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의 추진의 일환으로 비축 물량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은 안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2주간 9월 10일 목요일 그리고 17일 목요일에 걸쳐서 차례상 및 선물 세트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들어가면은 이 품목별 가격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거기 메인 화면에 품목별로 가격이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예. 도소매 정보를 직접 원하시는 품목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부가 갖고 있다가 풀어놓는 수산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정부 비축 이런 식으로 이름표가 좀 달려있는 수산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렇고 시장이나 마트의 수산물 코너를 가보면 네, 정부 비축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수산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또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네.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삼치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요. 가장 큰 방출량을 가지고 있는 건 명태입니다. 2,775톤을 방출을 시킬 예정이고요. 네. 네, 전체적인 방출 시기는 9월 3일부터 26일까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산물 방출은 명절 앞두고는 늘 있는 건가요? 수산물 방출은 이제 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때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올 추석에는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출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내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싸지나요? 네, 정부에서 또 이 방출 수산물에 대해서 품목별 권장 판매 가격을 지정을 했고요. 네. 네, 소비자들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수협 바다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GS 리테일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정도 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번 더 물가 정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장 볼 때 굉장히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양파예요.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파도 같이 뛴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요? 김시아 대리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AT 농수산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정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잠시 전화 연결이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석 상차림 전통시장에서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싸다. 대형마트보다는 30% 정도는 저렴한 것이 사실이고 한 19만 원대의 가격이면은 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추석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비축해놨던 수산물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뭐 명태라든지 고등어, 오징어, 조기 이런 것들이 다 방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또 품목별로도 권장 판매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3주가 남았으니까 이 비축된 수산물 풀리는 거 가격도 좀 보시고요. 다른 품목들도 저희가 물가 정보를 드리면은 조금 더 싸게 장바구니를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아 대리님 다시 연결이 됐나요? 김시아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왜 말썽을 부릴까요? 예. 네. 양파 가격인데 양파가 왜 이렇게 올랐나? 이 질문 드렸었거든요. 네. 그 양파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작황이 매우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하 물량이 감소했고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추석을 대비해서 수매 비축 물량을 선력적으로 출하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피망과 깻잎의 가격이 좀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피망의 경우는 주 출하 지역인 강원 지방 공급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깻잎의 경우는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역시 주산지인 금산과 밀양 지방의 노지 재배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출하 물량 감소로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추나 무, 과일 같은 농산물 가격은 추석 전에는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의 경우에는 수급 안정 대책반을 마련해서 비축 물량도 평상시에 1.2배에서 2.4배까지 늘리고요.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공급량을 좀 조절할 계획이니까요. 농산물 계획 가격에는 크게 변동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전통시장에 가시면 생강과 시금치, 대파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생강의 경우에는 6,500원 정도, 시금치는 2,400원 정도, 대파는 1,200원 정도 더 저렴하니까요. 시장 나들이 한번 가셔서 장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시금치 가격 마트에서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싸네요. 추석쯤 되면 또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많이 열리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질 좋은 추석 성수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도 많이 열리는데요. 우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하는 그 행사입니다. 네. 농협과 산림조합, 하나로 클럽, 그리고 하나로 마트 등 2,127개소를 통해서 제수용품뿐만 아니라 과일과 한우 선물 세트 등을 10%에서 30% 정도 할인 판매하니까요. 가셔서 알뜰하게 장 보셔도 좋겠습니다. 날짜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예, 오늘 정보 잘 들었고요. 다음엔 전화가 말썽을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교수님 늘 하시던 말씀을 하고 나섰네요. 네. 예, 기업 구조조정. 직접 얘기를 하고 나선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일단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최근 우리 경제 보면은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팽창시켜서 살리려고 했지만은 가계부채만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경제가 위기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팽창정책에서 구조조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상직 통상산업부 장관 같은 분은 유아 부분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이런 어떤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지가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추측은 됩니다. 근데 사실 구조조정은 어느 정부도 하기 싫어하는 경제정책의 최후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기업을 억지로 돈줄을 끊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을 이제 해고를 해서 길거리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정말 최근 경제 상황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수출이 14.7%나 8월에 감소했고요. 여기에 위안화 절하라든가 엔저 공습이라든가 유로 하락 등으로 수출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가 1,130조 원이 넘었고요. 청년 실업률도 10.2%에 달하고요. 그래서 내수가 빈사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금융시장까지 불안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자 이렇게 정보가 나온 것 같은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부실이 생각보다는 심각한데요. 네. 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서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기업이 전체 기업의 15.2%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내수 시장이 계속 침체하면은 부실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산업이 붕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금리 올려서 외국 기업을 빠져나간다 하면은 금융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가계부채가 이제 문제다 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계부채는 대부분 담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몰하지 않으면은 가계부채는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업부채 같은 경우는 담보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공장 시설 같은 것이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결국은 담보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무너지는 동반 부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부실 이것이 경제 성장 동력을 꺼뜨리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중요한 요인인데 어떻게든 간에 그걸 고쳐서 좀 어렵더라도 다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연구원에 보니까 가계부채 연구센터도 있던데요. 기업부채 연구센터도 따로 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 부채는 경제에 이제 생명과 직접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들이 다 부실한 채권이 될 것이다. 기업 주식이나 채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도 남 얘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정부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정부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전문 회사를 따로 세우는 건데요. 자본금은 2천억 규모로 지금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 누가 되느냐 봤더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은행들과 자산관리공사가 출자를 해서 그런 회사를 세우는 건데요.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떤 기업이 부실할 경우에 은행권으로부터 그 부실 채권을 아주 싼 값에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 소규모의 전문회사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봐서 부실이 심한데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구조조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권이 그 한계 기업, 부실 기업들 자금 줄을 끊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살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상당한 고통과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 기업 구조조정 하면은 지금 또 떠오르는 공공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은행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국감 때 좀 많이 비판이나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이런 은행들이 국책은행에 속하는데요. 보통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은행들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구조조정 전 단계는 이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이라는 건데 이거는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은 은행 등 이 채권단이 결국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부실을 벗어나게 하는 건데 최근에 그 경남 기업이라는 데 보면은 그 성환정 씨가 소유주로 있던 그 기업 보면은 부실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정치적인 로비 등으로 인해서 특혜 자금이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성동조선해양 이런 기업도 문제가 되고 대우조선해양도 문제가 되고 등등 하면서 워크아웃이
부실하다. 예. 그 자체가 부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국제은행들은 뭐 국회에서 얼만큼 그런 문제를 지금 뭐 제기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구조조정 뭐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업계는 좀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텐데 왜 건드리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기업들은 뭐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면 일단 피하고 싶죠. 그럼요. 쓰러지니까.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은행들도 이해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면은 기업들도 손해지만 은행들도 대출금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자율에 맡길 경우에 정말 잘하면은 뭐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은 없는데 은행과 기업이 이제 같은 이해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금융을 해줘서 기업 살리려고 하고요. 기업은 은행 돈으로 계속 연명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은행이 한때 묶여서 이제 부실덩어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아주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확산되면은 이제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 IMF 위기 때처럼. 그래서 네. 자율구조조정 좋긴 좋은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떤 식으로 짜면은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뭐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산업 재편이라는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 재편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어떤 주력 산업이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가 먹거리를 찾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산업 재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 구조 개편은 단순하게 부실 기업 몇 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 재편이라는 의미는 기업들이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좀 건강한 기업으로 태어나는 그런 기업 재편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스스로 시작하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정부 주도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채권단이 되는 금융권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무엇이 더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순서가 있을까요?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요. 예. 필요한 법적인 조치라든가 제도적인 조치 이런 걸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끄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네. 금융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함께 이제 힘을 합쳐야 되고요. 기업들도 어떻게든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작은 노력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우리 금융권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부실화될 때 그 부실화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충당금 같은 건 많이 쌓아놓고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경제 전반이 지금 부실화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감당 못할 수 있다. 감당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항상 가계부채 문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업 부채도 상당히 부실화 우려가 있고 네. 여기에는 뭐 정부, 기업 그리고 또 은행권의 그 각 주체별로 좀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4967님 외 2분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나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곧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SNS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니까요. 많이들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